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친절이란 주제로 함께하게 된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에도 느끼셨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이에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 아닙니까? 이런 날 우리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친절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라는 내용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친절 교육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건데 단순히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 웃어야 한다, 공손해야 한다와 같은 이런 행동적인 측면의 친절 교육이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내가 왜 친절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친절할 준비를 갖춰보는 시간을 이번 2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종사하게 되실 산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고객들을 응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 기본이에요. 다들 친절하시죠? 오, 내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정말 맞는지 셀프 점검 한번 해볼 겁니다.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셨던 또는 고객 응대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빗대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고객 응대하는 업무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쫙 한번 펴주세요. 네, 오늘 다 펴셨죠? 자, 보호를 내주셨어요. 5개의 질문이 나올 건데 그 각각의 질문에 yes에 해당하면 하나씩 적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근무를 할 때 그리고 앞으로 근무를 한다면 항상 밝고 명랑한 어조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맞으시면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근무를 할 때 거울로 나의 얼굴 표정이나 용모, 복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 하시면 또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나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성의 있게 설명하겠다 맞으시면 또 적어주십시오. 네 번째, 나는 고객이 이용 중 불편한 점이 없을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다. 이것도 맞으시면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저 고객이 그냥 떠보러 왔는지 정말로 이용하러 왔는지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나는 고객이 구매와 상관없는 질문을 해도 끝까지 공손하게 응대하겠다. 이것도 맞으시면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주세요. 오, 좋습니다. 대부분 주먹을 쥐고 계시는데요. 전부 다 주먹을 쥐고 계시네요. 저희만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요 친절의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친절이 뭐 어떤 학문은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뭔가 내가 전문적인 어떤 것을 알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가면 고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경험했던 친절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자, 링크 접속하시면 이 슬라이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친절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아울렛이나 마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여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았던 친절, 감동 사례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익명이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답변 가능하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지금 10분 정도 답변 주셨는데요. QR코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드렸던 그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르죠? 네,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여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쩐지 안 올라오더라. 네,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기억이 빠졌네요. 관광지원센터라고 대괄호가 있는 요 링크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친절 사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속 올려주셔도 좋아요. 잘 보이시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친절을 느끼셨는가 한번 가보면요. 좁은 길을 먼저 지나가라고 기다려주셨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매할 때 나무젓가락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 주시는 직원. 엄청난 배려죠. 꼭 집에 와가지고 생각나잖아요. 네.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메뉴를 추천해 주셨다. 식당에서 포크가 떨어지자 소리만 듣고 가져다 주신 직원분의 센스. 정말 센스 있네요. 흰 옷을 입었을 때 앞치마를 가져다 주셨다. 이것도 좋고요. 앞사람이 문을 잡아줬다. 이분도 너무 배려심이 넘치네요. 가게 들어가면 항상 밝게 인사를 해주는 거. 자동차 도로주행 시 차선 양보. 엄청난 친절이죠. 해외여행할 때 버스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흔페이 그냥 타도 괜찮으니 타라고 말씀해주신 기사님께 친절을 느꼈다. 역시 친절도 문자가 최고죠. 모르는 게 있어서 헤맬 때 먼저 와서 물어봐 주셨다. 가끔 모르는 게 있어도 직원에게 좀 이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고민될 때가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물어봐 주셨다고 하고요. 카페에서 손님이 많을 때에도 친절하게 부탁을 들어주셨다. 편의점 들어서 나갈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밝게 인사해 주신 경험. 스벅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웃으시며 인사해 주신 경험. 저도 여기에는 좀 공감하는데요. 안전운전 하셔라. 이 멘트 하나가 정말 감동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셨던 내가 경험했던 친절 사례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인가요? 친절이? 네. 누군가가 타인에게 친절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는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왔던 것처럼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멘트 하나, 이 하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다 또는 반대로 불친절하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부터 그 친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직원이 누구에게인가요?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좋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고객이란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 과정에서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 고객, 우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값을 주고 이용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 내부 고객도 고객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요, 내가 돈을 주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환영받고 싶어 하고요, 진정성 있는 관심을 원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당연히 존경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서비스란
재화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재고로 쌓아놓기도 하고 다음에 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는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무형이다, 동시성이다, 재고로 쌓아둘 수가 없다. 오늘 할 친절 저장해놨다가 내일 제공,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각도와 멘트로 인사를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할 때에는 정말 친절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누군가가 할 때에는 좀 진지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요. 지금 똑같은 교육을 듣고 계시지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할 때는요. 정말 천차만별 수준을 달리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면 만족을 줄 수가 있대요. 기대했던 것만큼이면 그냥 기대했던 만큼이고요. 기대했던 것 이상을 주어야만 만족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고객 만족을 이끌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함이죠. 일회성의 단타의 그런 단기의 고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기업을, 우리의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이 충성 고객이 되면 좋은 이유는요. 월급을 안 줘도 되는 직원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입소문, 좋은 입소문을 퍼뜨려 주겠죠. 걸어다니는 홍보맨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재에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나왔던 내용처럼 친절은 형태가 있나요? 네, 무형성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친절은요,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친절한 느낌이에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교재에 나왔나요? 오호, 예, 좋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 요즘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쁘고 잘생긴 이미지가 아니라 직업적 이미지예요. 직업적 이미지.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꿈꾸는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치원 교사 하면 떠올려진 이미지 있으시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력계 형사 또 이미지 떠올리시죠? 이번에는 오은영과 같은 심리상담사 또 이미지 있죠?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치가 또 이미지 있으시죠? 네. 방금처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각기 그 직업의 역할마다 다른 이미지들이 좀 떠올리셨죠? 여러분들한테도 있대요. 여러분들께서 맡게 되실 직무, 여러분들이 갖게 될 직업, 내가 일하게 될 기업에 따라서 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들이 다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나는 과연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지 그 전에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그 기대하는 이미지에 얼만큼 부합하는지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 이미지에 맞게끔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직업적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친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잘생기고 예쁜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지금 100점이죠? 굳이 이 수업 들을 필요도 이미지 메이킹을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건 직업적 이미지 메이킹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장소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때에 맞는 외모와 태도, 말과 행동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요, 고객이랑 나랑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1박 2일을 보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 만에 결정이 될까요? 오, 좋습니다. 3초 만에 결정이 된대요. 내가 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딱 본 순간, 저 직원 친절하겠다. 여기 좀 이용할 만하겠다. 이 느낌이 3초 만에 바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 첫인상, 첫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겠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첫인상, 중간인상, 끝인상 없지요. 첫인상만 있습니다. 첫 만남에 한 번에 3초 만에 결정이 되고요. 요것도 살짝 억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백날 잘해줘봐야 한 번 실수하면 그것만 기억한다고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첫인상에도 첫 이미지에도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10가지의 모습을 준비해놨다. 9개를 잘했어도요. 한 가지의 모습이 고객이 봤을 때 부정적이거나 서운했으면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보일 모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상대로 하여금 서운하게 보이거나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 하나를 안 하는 거.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법칙으로 콘크리트는 처음에 막 깔았을 때 따끈따끈할 때는 만지는 대로 만드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한번 굳어버리면 무슨 수를 써도 그렇게 떼양 끝에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것이 콘크리트잖아요. 첫인상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이 첫인상이 굳어져 버리면 웬만해서는 만회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처음 딱 봤을 때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뭘 더 잘하고 잘해줘도 이뻐 보여도요, 그걸 다시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거. 또 반대로 첫 이미지가 너무 좋으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도 아니면 거리가 조금 더 멀어도 시설이 딴 데보다 조금 약해도 첫 이미지가 좋으면 계속해서 그곳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후광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미지는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가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느끼겠지? 이건 내 기준이고 상대가 정말 친절하다라고 느껴야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의 특징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나의 직업적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에도 유행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은행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었는데 10몇 년 전이죠. 그때는 정말 완전 구식 CS 교육을 했었어요. 은행이다 보니까 손님들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절 교육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친절은 이런 거였어요. 마치 형님 모시듯이 손님을 모시는 게 그 당시에 친절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창구에서 앉아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손님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요. 그냥 그 손님 물 마시러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님 무한하게 갑자기 직원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서오십시오 손님 하고 딱 인사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자기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손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손님이 왕이다. 직원이면 무조건 이제 손님에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해버리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가나요. 오죽하면은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어느 화장품 가게 가면 바구니 색깔이 다르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노란색 바구니, 말 시키지 마세요 파란색 바구니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적극적이고 그런 오버스러워 친절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절에는 유행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편하게 구는 거, 약간 개인주의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정보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친절의 유행이잖아요. 근데 또 몰라요. 얼마 뒤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형님 친절로 이런 것처럼 유행이 바뀝니다. 그런데 유행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친절에 빠질 수 없는 기본 요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표정입니다. 표정은 단순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의 감정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나 지금 너한테 짜증났어 이거고요. 내가 또 뭘까요?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 나 지금 너한테 무감정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웃고 있으면 너라는 게 너무 기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정은요, 단순히 얼굴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를 향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표정은 몇 가지 또 기능이 더 있어요. 좋은 첫인상 중요한 거 아셨죠? 좋은 첫인상 줄 수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양식까지도 결정되기도 한대요. 당연히 기분 전환되고요. 또 남들이 봤을 때 웃고 있는 사람한테 뭐 욕 못한다,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표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지울 수 있는 게 표정인데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 어떠한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인데 왜 관리를 해야 하나요? 하면요. 내 얼굴이지만 남이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자기 얼굴 자기가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내 얼굴을 남이 봅니다. 내가 보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아침에 메이크업 하면서 거울 보고 있죠. 근데 우리 남성분들 어떠세요? 아침에 면도할 때 한 5분 정도? 잠깐 보시죠.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은 그래도 셀카라도 한 번씩 찍으니까 이렇게 내 얼굴 본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도 않고요. 어쨌든 내 얼굴이지만 남이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좋은 얼굴 표정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에서 유니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유니폼은 정성대로 착용해야 되시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변형시키며 혼나고 그랬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복장은 정해져 있는 대로 착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트를 갔어요. 다담 식자재 마트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찾는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찾죠? 직원 찾죠. 직원인 걸 어떻게 알아보세요? 어떤 옷이요? 그쵸. 조끼나 앞치마 입고 계신 분들 찾아가지고 여쭤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쭤볼 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다담 식자재 마트 되시나요? 제가 지금 과일에 관련된 것이 궁금한데 혹시 과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직원분이신가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직원 같으면 그냥 가서 물어보죠.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떨어졌어요? 바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직원이니까요. 직원이면 내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직원이 저는 수산물 코너랑 과일 몰라요. 이렇게 말해봐요. 얼마나 서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복장은요, 단순히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고객에게는 전문가라는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직원 입장에서는 소속감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니폼을 착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맡은 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옷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무하실 때 유니폼을 착용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꼭 정석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게 되실 인사 나옵니다. 인사를 배우다니 정말 인사를 못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건데요. 그런데 친절하게 느껴지는 인사는 따로 있대요. 인사는 관계가 시작되는 신호이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친절의 표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투적인 인사였죠.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들었던 어서오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친절하게 느껴지세요? 친절하기도 하지만 정말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아까 우리 고객이 심리 몇 개 보셨잖아요. 특별하게 존경받고 싶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요. 인사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인사말만 정해진 대로 뱉는 것보다는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거를 깰 수 있는 나만의 멘트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성향마다 조금씩 달라요. 되게 관찰력이 좋아가지고 또 오신 고객들을 알아봐서 이분에 대한 딱 맞춤형 응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나는 그런 건 조금 막 간지럽고 막 칭찬을 한다거나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하는 거는 난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소재가 뭔가요? 어떤가요? MBTI 좋네요.
MBTI죠. 요즘에는 MBTI 너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몇 살이냐 이거보다 MBTI를 먼저 물어보신다면서요. 네. MBTI도 너무 좋은 대화 소재이죠. MBTI까지 가려면 근데 약간은 이 사람과의 아이스가 충분히 깨진 다음이겠죠. 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말 그대로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얼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이걸 깨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소재가 날씨예요.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거 아니면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런 말이라든지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실내는 따뜻해요. 이렇게 날씨 소재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요일도 있죠? 매일이 금요일이면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근데 뭐 월요일일 때도 있고 수요일일 때도 있고 뭐 목요일일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 같으면 이러면 좋겠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누구나 다 지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따분한 목요일인데 시원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인사 멘트, 어쨌든 이게 이렇게 수업 때 예시로 나오지만 내가 해봤을 때 내 입에서 잘 나오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말로 먼저 혼내면서 사이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거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안내하고 지시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안내 제스처, 쓰면 안 되는 삼끝이 있어요. 세 개의 끄터리가 있습니다. 저거 차인표거든요, 저분? 차인표가 화가 많이 났죠. 이거 절대 쓰지 말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자, 무언가를 안내하거나 지시할 때 쓰면 안 되는 삼끄터리 중에 하나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 끝이에요. 손가락 끝. 삿대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질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삿대질. 무언가를 지시할 때 저기요, 여기요, 이쪽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죠. 삿대질. 손가락 끝.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끝은 뭘까요? 두 번째 끝. 두 번째 끝은 펜 끝이에요. 펜 끝. 펜끝. 우리가 이렇게 펜 들고 일을 하다가 고객이 뭐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저쪽이요 이렇게 가리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펜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얘만 들어도 좀 기분 나쁘죠. 특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에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라든지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 서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객님께 이쪽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펜으로 해가지고 고객님 여기다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쓰면 안 되는 끝은 펜 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기분 나쁜 끝이에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많이 당해보셨나봐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턱끝이에요. 턱끝. 진짜 기분 나쁘겠죠? 네. 아까 우리 표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라고 있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행동하면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친절한 멘트가 나올까요? 이미 행동 자체에서 상대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라, 일로 와라. 이렇게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입에서 고객님 제가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내 행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안내할 때 쓰면 안 되는 끝으로 첫 번째는 손가락 끝, 두 번째는 펜 끝, 그리고 세 번째는 턱 끝이었습니다. 요거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금지. 사용 안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발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눈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기분 나쁜 거는 마찬가지죠. 발로 모르는 걸 지시를 한다거나 눈으로 저쪽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거든요. 자, 이 세 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오, 네, 맞죠. 이 손가락을요 그냥 펴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요. 네. 더 좋은 거는 두 개로 펴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작성하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펴기만 하면 되죠.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 곳을 안내할 때는 좀 받쳐가지고 팔꿈치도 펴셔가지고 저쪽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뭐 작성해야 될 때는 이쪽 작성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죠. 멘트는 똑같은데 내가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너도 친절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안내 제스처 봤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멘트 하나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트 고맥락 대화와 저맥락 대화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거의 40년을 사셨겠죠.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아빠랑 저는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어이 나 냉장고에서 저 거시기 좀 갖다 주나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게요? 물이요? 아니에요. 과일이요? 아니에요. 자, 퀴즈. 여기서 쩌쩌 거시기가 무엇일까요? 리모컨이요. 냉장고에서요? 너무 수준 높은 대화였네요. 네, 그 쩌쩌 거시기를 제가 아빠한테 아빠, 쩌쩌 거시기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냉장고에 뭐가 한두 개 들었는가?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양파즙을 하나 닦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에 양파즙만 있을까요? 엄마 집 냉장고 다 아시죠? 마트보다 더 많은 거. 냉장고에 포도즙도 있고 호박즙도 있고 별의별 즙이란 즙 다 있는데 딱 양파즙이라는 걸 알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두 분 이제 40년을 사시면서 아빠가 점심 식사 이후 30분 뒤에는 양파즙을 드시더라. 저녁 식사 이후에는 뭐 배즙을 드시더라. 이걸 이제 서로 간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쩌쩌 거시기라고 하니 양파즙이구나 라는 걸 알고 엄마가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엄마도 그러세요. 셋이서 이제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 노래 뭐지? 그러시더니 와우 이 노래 뭐지? 뭐게요? 전혀 감 안 오시죠? 여러분과 같은 반응을 저가 보냈어요. 엄마 남자 가수인지 여자 가수인지 옛날 노래인지 요즘 노래라는지 좀 알려줘야지. 오오오가 다 들어가지고 노래해 막 그랬는데 아빠 갑자기 그 옛날 그 올드팝인데 리오세이어라는 가수의 올드 나이트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딱 가수하고 제목을 딱 맞히시는 거예요. 일단 엄마가 맞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워우워우로 노래를 맞춰버린다고? 그것도 팝송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두 분이서 즐겨 들으셨던 노래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맞히셨겠죠. 이렇게 쩌쩌 거시기 또는 워우워우 이걸로만으로도 통하는 대화가 고맥락 대화예요. 엄청 수준이 높죠.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이게 고맥락 대화.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살거나 정말 뼛속 깊이 이 사람을 알거나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에서만 쓰는 게 고맥락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겠지 해서 생략하고 말을 건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동료들끼리는 다행이에요. 같은 일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왔으니까. 그런데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 기업을 이용을 하고 직원에게 물어보는 걸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 정도는 알겠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오겠죠. 우리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뭐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뭐 이렇게 부품 가는 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막 그런 걸 해가면서 막 견적을 300만 원씩 불러요. 뭔지도 모르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럴 경우에는 직원한테 좀 서운하죠.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일할 때에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설명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만 대화는 오히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게 편안한 사이라고 한다면요
저맥락 대화, 수준 낮은 대화를 해야 하는 직원끼리 또는 직원과 고객끼리의 사이에서는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에서 10까지 주서 씌워줘야 되는 대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맥락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시절에 정말 억울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선배들이 설명을 해주기는 해요. 일을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본인은 꼬맥락 대화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끝. 이렇게 알려주고 가는 거 나중에 몰라가지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보은씨, 내가 알려줄 때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무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맥락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의사 전달에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해했나? 이거를 자꾸 우리가 살피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 저맥락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근무를 6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무를 하실 때 같이 일하는 동료나 선배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고객한테 말할 때 자꾸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어느 정도나 이해했을까?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이해 못했어도 이해 못했어요 하겠나요? 그죠? 이해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고객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이런 말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때는요, 쩌쩌 거시기 워우워우 대화가 아니고 하나에서 10까지 주소 씌워줘야 되며,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하시는 무슨 대화요? 저맥락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할 겁니다. 55분이니까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래요. 서운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봐보시면요. 지금 노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엑스표를 들고 있는 채소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단호박이죠. 호박인데 그 겉에 껍데기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단호박입니다. 우리 어쩔 때 단호박이라는 표현 쓰나요? 그쵸. 단호할 때 그래요. 우리가 근무할 때 나도 모르게 단호한 표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한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면 민망하고 서운하고 무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요청하는 것을 항상 오케이 해줄 수만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망할 수도 있는, 미안할 수도 있는 그런 거부 표현을 단호박처럼 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느낀 건데, 우리 쌤들 배운 대로 정말 응용력, 실행력 정말 좋으시네요. 어쩜 그렇게 저맥락 대화들을 잘 하시는지 잠깐 들었는데 다 알았어요. 이미 신상이.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없을 때는 없다고 해야 되고, 이리 오라고 해야 될 때는 이리 오라고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저 말 자체는 좀 너무 투명스럽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친절하다고 느끼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이제 쿠셔너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도 너무 편안하지만 거기에 쿠션 하나 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안락해지겠어요? 우리가 말을 쿠션처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불러야 돼요. 호칭. 바로 본론이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부터 너한테 말할 거야, 이런 의미로 고객님, 선생님, 누구누구씨, 예,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쿠셔너. 아시죠? 무엇 하겠지만 이게 쿠셔너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에 다 잘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안 돼요. 이러면은 한
의미가 없어지죠. 웬만하면 내가 해주고 싶다, 해보려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식으로 긍정형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을 하다 마는 거 아니고 끝까지 하기. 그리고 청유형입니다. 마침표로 끝나는 거, 느낌표로 끝나는 거 아니고 뭘로 끝나야 됩니까? 청유니까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쿠션화법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 패키지예요. 풀 세트. 네. 부른다. 무엇 하겠지만 웬만하면 해줄 거야. 문장을 끝까지 끝은 물음표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몰라요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부릅니다. 고객님 바쁘시겠지만 나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바로 확인 후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알려드려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너무 바빠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찾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쿠션화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죄송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행동적인 것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연기를 한 스푼 추가해야 돼요. 지금 고객님이, 나의 소중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찾는 물건이 우리 회사에 없는 거잖아요. 기쁜 일인가요? 아니요. 예, 미안하고 좀 죄송한 일이에요. 그럼 미안하고 죄송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정으로 하는 게 좀 그러면 좀 미안한 이런 제스처 같은 걸 취할 수도 있겠죠. 몸을 좀 숙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없는데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손하게 손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고객님 쪽으로 숙여준다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셔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대신 그것과 비슷한 그 물건은 어떠실까요? 눈치 조금 살피는 척 이렇게요. 이렇게 연기까지 한 스푼 더 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고요. 자, 이리 오세요. 직원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이리 와라,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직원이 저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막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아니 손님은 뒤에서 따라가고 이런 게 흐름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그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선에 서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라는 말보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손짓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준비, 시작!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시려면요, 동작을 좀 더 크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쪽에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좀 편하죠? 동작이 크면 훨씬 더 당당하게 보이죠? 자신감 있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 쿠셔너, 긍정어, 완전형, 청유형 요거는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제 나이대가 친구들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막 태어났거나 딱 그때예요. 그러면 친구 집에 이제 초대를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야 되는 두 개의 상황이 있잖아요. 집 샀다, 우리 결혼했다, 놀러 와라. 이때 한번 그리고 나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나 못 나가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으로 와라.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두 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받았을 때 갈 때하고 두 번째 초대받아서 갈 때하고 분위기가 정말 다른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면요. 그 두 부부가 대화하는 패턴에서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막 신혼이니까 되게 오빠 자기가 내가 할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앉아있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자기는 놀아 내가 할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1년 뒤 2년 뒤가 돼가지고 이제 가보면 아직도 안 했냐? 내가 아침 했냐? 설거지는 네가 하기로 했냐? 빨리 하라고 이렇게 대화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언어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꼭 어떤 주먹으로 물리적으로 나한테 힘을 가해야만 폭력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때리면 어떻게 하세요? 반격해야죠. 나도 똑같이 때리거나 좀 성격 있으신 분들은 더 세게 때리겠죠. 네. 말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한테 갑자기 폭력스럽게 말로 때려요. 아 하라고 왜 안 하냐고 네가 하기로 했냐 이렇게 말로 때려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모르고 왔냐? 이걸 나와버리죠 당연히. 말로 맞으면 말로 때려야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나 이렇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연인 사이에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습관을 좀 들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거지 해라. 우리가 역할 분담했잖아. 아침 내가 차렸으면 네가 설거지 하기로 했잖아. 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아 하라고 내가 했냐 이거 하고 여보 자기야 누구야 누구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고 아침은 내가 차렸으니 약속한 대로 저녁 설거지는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겠어요? 나는 놀고 왔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것만 하려고 했어. 쉬고 있어 금방 할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바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좀 간지럽기도 하고 말을 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습관 되면 어려운 일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이니까요. 연습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불만 고객 응대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불만 고객 좋아하는 사람 안 계시죠? 불만 고객은 불편해요. 나한테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성질내는 사람이고 나한테 소리치는 사람이고 나한테 인상 쓰는 사람이에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 고객은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 불만 고객이 더 소중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고객이 불만을 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객의 특징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고요.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불만을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저 사람 비위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말과 행동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우리가 좀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갖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이나 우리 회사의 제도나 규정이나 매뉴얼 또는 이런 시설이나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에어컨이 너무 안 시원해요. 제품이 별로네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 잘못. 고객이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해왔어요. 10,000원짜리 구입하면서 100,000원어치 기대를 하고 와요. 또는 본인이 잘못 알고 왔어요. 또는 오해를 했어요. 그게 아닌데 본인이 잘못 생각한 거죠. 이런 경우들이 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직원이 불친절했거나 직원이 잘 모르거나 설명을 잘 못했거나 업무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배려심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고객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세 번째 거겠죠. 네. 직원 때문에 가장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라고 하고요. 또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나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적 요소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만 고객 응대법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멘트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진심 어리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불만 고객은 불만을 표시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가지고 빨리 돌아갈까요? 안 가죠.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삿대질을 하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도 곱씹고 아니다 싶으니까
큰맘 먹고 온 거예요. 아, 말해야겠다. 아, 오늘은 가서 좀 성질을 내고 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아, 예, 죄송해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대충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성질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럴 성격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질을 내려고 온 사람들은요 제대로 아마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듣기가 나와요. 듣기. 이 사람이 좀 나한테 화를 낸다 싶으면 무섭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그 조바심을 내려놓으셔야 이 사람을 우리의 다시 단골 고객, 충동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고객이 무엇이 막 불편했다, 불만이다, 서운했다, 화가 났다 말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고객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더 말하고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셨어요 고객님? 들을 자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또 다른 거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다른 부분에서는요. 계속 질문을 통해서 고객 입에서 아, 제 말은 그거예요. 그냥 그랬다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것만 좀 불편했다 이거예요. 요 말로 고객이 마무리를 할 때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말의 마무리는 내가 아니라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고객이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유도하는 거죠. 다른 부분은요, 또 서운한 건 없으셨어요? 다른 거 불편하신 거는요, 계속 질문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솔직히 공감 안 됩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저런 거 갖다 저래. 지금 안 그래? 지가 잘못했잖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원의 입장으로서 고객의 책임이라고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으로서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억지 공감이나 거짓은 뭐냐면 이해 안 가지만 맞아요 이해해요 이거는 거짓 공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뭐냐면 그러실만 해요. 고객님 입장이라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럴 수 있어 이걸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 이해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에요. 어떻게 100%다 공감하겠어요. 진짜 이해 안 될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란 고객님 입장이셨으면 저라도 화났을 거예요. 고객님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고객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고객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맞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요. 성질 나실만 하네요. 진짜 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가 나올 거는요. 첫 번째 타이밍이 아니라 충분히 듣고 진짜 보시지 그러셨어요. 화나실만 해요. 그리고 나서 사과인데 여기서 사과는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에는 명백히 내 잘못일 때에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게 불만 고객이 원인이 나왔던 것처럼 내가 좀 직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자존심 상해버리죠. 억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는요 직원과 고객 입장일 뿐이지 위아래 관계가 아니고요. 요새 또 갑을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등한 1대1의 관계예요. 고객은 무언가가 필요해서 일로 왔고 고객은 무언가가 알고 싶어서 무언가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고 나를 사용한 거고 나는 반대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고 1대1의 관계이지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직원이 먼저 숙여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기분 좋게 하고 친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지켜야죠. 내 진짜 자존심도 지키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지도 않은 행동을 갖다가 억지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건 간에 직원 입장에서 고객을 불쾌하게 만든 거는 잘못을 한 거예요. 이유가 어떤 거든 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는 그 이유가요. 원인이 고객님 이렇게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사과를 하실 때는 고객님 그렇게 느끼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사과를 했다는 것은 여튼간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그 책임이 뭘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퇴사하겠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뭐 물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사과한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금 고객님께서 느끼셨던 이러한 상황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 정도의 책임이 겹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윤택하게 살고 더 자아실현을 하려고 직업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남한테 이렇게 막 간섭이 다 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만 고객을 응대하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에도요 나를 지키는 선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대인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인 사이 잘 지내다가 가끔 이제 서운한 게 쌓이거나 아니면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왠지 조금 시비 걸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별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알잖아요. 시작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 길게 가지고 오기 싫어가지고 미안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알아서 사과 받아줄게 하나요? 그쵸. 네, 많이 해보셨네요. 네, 바로 나와야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답변하세요? 상대가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할 말이 되게 많아 보이세요.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그냥 내가 다 미안해.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가 뭔데? 여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던 것도 미안하고 결국 내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미안해. 결국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끝나죠. 여기서 또 뭐라 그러나요? 알면서 왜 그랬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 네 가지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인 사이에서 누군가가 이제 서운할 수도 있죠. 막 말하면 왜 또 무엇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운했어? 어디서 그랬는데? 내가 또 놓쳤나 보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어디가 또 서운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공감하고 하니까 그 상황 되면 나도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 공감.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조금 더 신경 써볼게. 미안해. 사과와 책임. 이렇게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상대가 이제 나를 응대를 해주면 불만 있는 나를 상대가 이렇게 응대해주면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또 시비 걸겠나요? 이겨버렸는데 상대가 말로 객관적으로.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이 네 가지 순서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내 능력 밖이다. 이 고객은 내 선에서 처리가 안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바꿔주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아까 이거는요 네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요 세 개는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게 실패한다면, 첫 번째 응대법이 실패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을 바꾼다예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나여서 이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내가 못해서 아니면 내가 몰라서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이 고객하고 나는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딱히 뭔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싫어하는 말투라든지 서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유독 안 맞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랑 저랑 진짜 안 맞네요. 그냥 다른 직원하고 이렇게 일 보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고객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
이 일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께 혹시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아까 쿠션화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보다 더 경력자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싫어 여기가 끝까지 해주세요 하는 고객 없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경력자, 선배, 상사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업무라면 타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토스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바꾼다예요. 시간을 바꾼다라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 지금 현재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고객이 지금 화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이것도 말을 잘해야겠죠. 고객님 지금 매우 화나시고 흥분하신 것 같으니 좀 가라앉히면 다시 오세요, 내일. 요거는 완전 고객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이것도 말을 달리 하시는 거죠. 예, 고객님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앉으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셔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고객이 어쨌든 상담실로 걸어가는 시간도 벌 거고요. 차를 내어오는 시간도 벌 거고요.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낮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대부분은 직원이 있는 장소, 공간이랑 고객이 있는 공간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겠죠? 이렇게 직원은 이렇게 안에 있고 고객은 이렇게 객장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직원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에 있으면서 고객 무한하게 이렇게 넓은 데 혼자 세워놓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도 그림도 좋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은 직원은 앉아있고 고객은 서 있는 상황.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몸에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도 쉽고 걸어다니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앉혀야 돼요. 흥분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고객님 괜찮으시면 들어가서 뭐 앉아서 이야기하실까요? 고객님 뭐 의자 있는데 앉으셔가지고 말씀 나누시게요. 얼른 앉혀야 돼요. 몸에 힘을 좀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앉힐 것, 그리고 직원하고 손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있으면요 얼른 같은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고객을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간다거나 해가지고 같은 선상에 있어 주셔야 돼요. 너와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항상 너의 입장에서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됐어 라는 의미로 같은 공간에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고객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얼른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고객 옆으로 고객님 어떤 것이 불편하셨을까요?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부부 관계가 많은데 부부 싸움을 잦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첫 번째로 행동적인 걸 수정을 하게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주보지 말 것이에요. 부부가 쳐다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싸울 때. 우리가 이제 싸울 때나 이제 불만 고객도 싸우는 상황이죠. 싸울 때 상대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나보고 웃으면서 화를 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1시간을 싸우건 30분을 싸우건 나를 향해 인상 쓰고 있고 나를 향해 화내고 있고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30분 내내 이렇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도 화가 나버려요. 그죠? 나를 향해서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이렇게 다툼을 하거나 안 좋은 대화가 오갈 때에는요 식탁으로 보통 가죠. 식탁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아무튼 테이블을 두고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요. 소파로 가셔야 돼요. 소파로. 소파는 이렇게 나란히 앉잖아요. 우리 집이 엄청 커가지고 소파가 12인용이고 그러면 모를까 웬만하면 가정집에 있는 소파는 3, 4인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앉아봤자예요. 이렇게 뻗으면 닿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양 옆으로 나란히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주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인 사이에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오갈 것 같다 하면은 카페로 가지 마시고 차라리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낫고 벤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양 옆으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소에서는 고객과 내가 동일선상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 고객들은 마음을 먹고 오잖아요. 불만을
토하려고, 그리고 불만을 잘 말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해. 불만을 잘 말 못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저 직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해 주실래요? 조용히 말하잖아요. 보통 되게는요. 근데 나 불만 고객은 어때요? 아까 그 봐주신 그 아가씨 누구요? 빨리 나와보라 하셔. 해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는 사람 있을 때 더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자기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커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 명의 고객이 있는데 있다면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옮겨주시는 거, 그게 장소를 바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순서대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요걸 했는데도 조금 어려웠어요.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 마음을 조금 릴렉스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번다거나 아니면 장소를 바꾼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이기는 한데 이 불만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드라마 장면이 있어요.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음식들은 입에 다 맞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맛은 좀 괜찮으세요? 엄마! 그릇 썰어놨더라 네 생각나. 커피도 한잔하고 싶어. 바쁠 때냐? 아니야 엄마.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엄마 커피 드릴 시간은 있지. 예, 앉으세요. 응. 늘 드시던 커피로 달달하게? 응. 책임자 오라 그래. 아니 디저트가 이게 뭐야?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손님.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실례합니다. 당신이 책임자예요? 네, 저는 홀 매니저 박지혜라고 합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디저트로 나온 참외가 씨가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 그렇게 느끼셨다니 먼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보, 이 다 먹었는데 그냥 갑시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저 고객님, 참외씨에는 토코페롤 함량이 높아서 노화 방지와 변비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물론 고객님께서는 동안에다 피부가 좋으셔서 고객님께 꼭 필요한 효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다른 디저트로 다시 올려드릴까요? 참외씨에 그런 효능이 있어요? 내가 동안이긴 하지. 알았으니 가봐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됐죠?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명품 매장으로 들어오는 한 여성. 하지만 회사와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요, 95명은 침묵한대요. 그리고 5명만이 표출을 해요. 근데 침묵하는 95명이 왠지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 고객이나 단골 고객이 될 수 있을까요? 반말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쁜 입소문을 퍼뜨리겠죠? 자기 이미지 지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한테 가가지고 굳이 뭐하는데 말해. 우리 나가고 나면 직원이 괜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딴 데 쓰면 되지 뭐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95%예요. 그런데 굳이 내 이미지를 망쳐가면서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이랑 싸워가면서 이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아닌데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나 너희 너무 좋고 너도 좋고 여기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하나가 너무 서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은 늘상 이제 이 안에만 있다 보니까 놓쳤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요즘에는 고객들이 이러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 수준, 그리고 이런 신호로 바라보시면 돼요.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되겠다는 신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내가 직원을 이렇게 무한하게 한다는 거, 직원을 곤란하게 한다는 거, 내가 화냄으로 인해서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받아치지 않고 저 매뉴얼대로 다 안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아무리 불만 고객도 사람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겠죠. 그런 데를 떠나겠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점점 더 많이 이용을 하겠죠. 충성 고객이 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좀 고맙게 생각을 해주면서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 고객들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교재는 거기가 끝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교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한테는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부분들인데요.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들 중에서 고맥락대와 저맥락대화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쿠션 화법 같은 것도 나왔었고요. 또 안내 제스처 같은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친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막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달달 무엇은 무엇 이렇게 순서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간단하게 이것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들인 것 같아요. 역지사지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 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나는 봄이라고 생각해서 봄을 말했는데 상대는 그게 운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운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에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보일까 요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하시면 적어도 저 직원은 너무 불친절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은 듣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한데 MBTI 정말 많이 해보셨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식간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MBTI 파악해서 그 사람 맞춤형으로 응대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아 쟤는 저렇구나 이거예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MBTI가 참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엄청나게 극F인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팩폭을 해요. 엄청 서운해요. 막 눈물이 나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쟤는 뭔 말을 저렇게 냉정하게 해?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차갑게 해? 하면서 쟤한테 뭔 말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섰던 상황이라면 MBTI가 유행되고 나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죠? 야, 너 그럼 F냐? 아, 진짜 F랑 안 맞네 하면서도 T가 조금 F에 맞춰가지고 말을 좀 살살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BTI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 MBTI에 맞게끔 응대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 사람 좀 서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은 MZ세대인가요? 거기 포함이 되시겠죠? 20대 초반, 중반이시니까요. 되게 억울하죠, 여러분. 저도 MZ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사전 적응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MZ가 우리가 뭘 했다고 그렇게 MZ세대 하면서 뭐라고 하고 미워하고 뭐 하는지 진짜 여러분 서럽고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MZ세대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MZ세대 하면서 우리를 그랬는지 조금 우리도 이해가 갈걸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한 조직에서 10년을 그냥 쉽게 한 세대로 본다면 요즘 뭐 고졸 채용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취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임원들, 대표들 뭐 70대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70년의 세월이 한 곳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세대, 베이비붐 세대, 말 그대로 저분들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살면서 전쟁을 겪었어요. 아니면 전쟁 통해 태어났어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 잃어봤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흩어져버리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MZ세대
세대들은 어떤가요? 밥 혼자 먹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점심시간도 1시간만큼은 이때라도 나 혼자 좀 쉬자 이런 주의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일할 때는 각자 일했으니까 점심시간이나 뭐 퇴근 후나 이럴 때라도 좀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이럴 때라도 어디 좀 같이 놀러 좀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같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분들 우리 MZ는 자 형제 관계가 많아봤자 3남매잖아요. 외동도 많고 둘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베이비 세대 전쟁으로 식구들 다 잃고 아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막 10남매 막 이래요. 그분들이 방이 막 10개여가지고 각방생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10남매가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을 거예요. 니꺼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 뭐 전무님, 뭐만 하면 맨날 같이 하자 해서 뭐 친구 어때?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저분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짠한 마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히려 같이 해주고 싶으실걸요. 베이비붐 세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이실 것 같아요. X세대.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겪고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화가 시작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물질주의가 조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식 때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님이랑 해, 언니랑 해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회사 가니까 엄청 막 까칠해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모든 걸 너무 능력 위주로 판단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벌레들, 일중독들. 그래서 일을 계속 줘요. 일을 계속 주고 이런 분들이 아마 X세대일 거예요. 이분들은요 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다. 이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한참 본인들이 돈 벌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뭘 겪었어요? IMF를 겪었잖아요. 진짜 잘 살아도 봤고 진짜 어려워도 봤어요. 그러니까 돈 능력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분들 일할 때는 뭐 주 5일제니 이런 거 없었죠. 노동법 같은 것도 이렇게 철저히 지켜주지도 않았을 때고 그냥 회사에서 살았던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수이겠죠? 바로 직속상사, 주인, 대리 뭐 이런 급이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 박쥐 같아요. 어쩔 때는 되게 우리 편에서 말 잘해주고 그런데 회사 가면은 제일 나를 가까이서 혼내고 뭐라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요 끼인 세대예요. Z세대에도 끼어있고 윗사람들도 끼어있고 저 사람들은 살면서 수능 등급제도 겪었고요. 정말 어렸을 때 한참 막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빠가 가정에서 IMF를 겪기도 했고요. 또 엄청난 취업난 고스펙을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NCS 전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총망라, 스펙 총망라를 해야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눈치하고 생활력이 적응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언니처럼 다 해주다가도 회사 들어가면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X세대 입장에서 제일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끼인 세대도 끼인 세대 나름의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른들이 맨날 MZ세대 뭐라고만 하니까 억울했을 건데 그렇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꼬우면서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고객 만족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까 우리 제목이 친절할 준비 되셨나요? 였잖아요. 친절은 아무리 옆에서 웃어라, 어떻게 뭐 자세를 취해라, 행동을 해라, 멘트를 해라 라고 해도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친절한 직원으로 붙여주고 싶다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직업에 내 회사에 애사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찐으로 행복해야 나온 것이 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취업하신 거, 일하게 되신 거, 인턴이신가요? 일단 하게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